영화 속 해적은 자유와 모험, 낭만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기록 속의 해적은 언제나 비슷한 조건에서 등장했고 비슷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해적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고 왜 특정 시기에 급증했는지, 그리고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사례를 통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대 지중해. 해적에 대한 기록은 아주 오래전부터 등장합니다. 이집트 근해와 에게해에서는 교역선이 늘어날수록 해적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지중해는 좁고 항로가 집중된 바다였습니다. 교역이 활발해질수록 이를 노리는 집단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의 카이사르가 그리스 유학 도중 지중해 해적들에게 피랍되어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일도 있었을 정도로 육상의 강국인 로마에겐 커다란 골치덩이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기원전 67년 폼페이우스 장군은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받아 지중해 전역에서 해적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수개월 만에 해적은 급격히 사라졌고 지중해는 로마의 바다가 됩니다. 이 시기의 기록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강력한 통제력이 작동할 때 해적은 급감한다는 점입니다. 2. 중세와 바이킹. 로마 제국이 붕괴한 뒤에도 지중해에서는 대규모 해적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농업 중심 사회였고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교역 도시는 자체 해군으로 항로를 보호했습니다. 대신 해적의 중심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무렵 북해와 발트해에서 등장한 바이킹은 약탈과 교역을 병행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북유럽을 넘어 러시아 내륙 수로까지 진출했고 심지어 북아메리카 해안에까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점차 중앙 집권화되고 해군력이 강화되자 바이킹 역시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3. 대항해 시대. 15세기 말 신대륙이 발견되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금과 은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직접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사략선을 활용합니다. 국가가 발급한 포획 허가서, 즉 공식적인 약탈 허가를 받은 선박들은 적국의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헨리 모건 같은 인물들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특히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스페인 선박을 공격한 사략선 선장 출신으로 엘리자베스 1세에게 인정받아 1581년에 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즉, 이들은 해적이었지만 동시에 국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허가서가 있으면 전쟁이었고 없으면 범죄였습니다. 4. 해적의 전성기. 1714년부터 1722년까지 카리브해는 해적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포트 로얄과 토르투가는 해적들의 집결지로 성장했고 블랙비어드는 퀸 앤즈 리벤지라는 대형 해적선을 지휘하고 무역선을 습격하여 북미 동부 해안과 카리브해를 한동안 공포로 몰아넣은 악명 높은 해적으로 심리전의 달인이었는데 그의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해적의 전형적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성기는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각국이 다시 해군력을 증강하자 해적은 빠르게 몰락합니다. 전성기라는 말은 곧 국가 통제가 가장 약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5. 이슬람권 해적. 15세기 말부터 지중해 남부에서는 이슬람권 해적이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 약탈자라기보다 종교적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이 오스만의 발바로사입니다. 그는 16세기 지중해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슬람 해적으로 붉은 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해적에서 출발해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제독과 술탄의 지위까지 오른 인물인데 당시 지중해의 패권을 확립한 공로로 지금도 오스만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해적이 국가 권력 안으로 흡수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6. 동아시아의 해적. 동양에서도 해적은 존재했습니다. 신라 통일 이후 해양 통제가 약해지자 왜구와 해적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을 소탕하여 교역로를 확보하고 무역선을 보호합니다. 원나라 말기인 14세기 후반 왜구들은
일본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불안 속에서 출현한 해적 집단으로 고려와 중국 연안을 집중적으로 약탈하며 원나라와 고려 왕조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후 중국과 일본의 해적들은 단순 약탈자에서 나아가 점차 상업과 무역을 겸한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의 정성공 같은 인물은 해적에서 출발해 후에 대만의 국부로 불릴 만큼 커다란 정치 세력으로 편입됩니다. 특히 청나라 시절 정을 일명 정일수라는 여성 해적은 병력 15만, 선박 600척이라는 국가에 준하는 규모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당시에 영국이나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군함들조차 그녀를 피해 다녀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화 카리비안의 해적은 그녀를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7. 현대의 해적. 해적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냉전 이후 강대국들의 해군력이 줄어들자 해적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세계 물동량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좁은 길목입니다. 복잡한 지형과 약한 해군력은 해적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몸값을 노린 납치로 악명을 떨쳤고 현대 해적은 자동화기와 고속정을 사용합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등장 조건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 엔딩. 해적은 언제나 바다와 교역이 존재하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틈에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해적의 모습과 기록에 남은 해적의 모습 사이에는 그만큼의 간극이 존재합니다.